재무상태표가 나오네요. 자, 재무상태표, 여기부터는 이제, 요게 사실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그, 이제 재무제표 중에 이 재무상태표가 여러분들 제일 복잡한 게 제일 많아요. 요거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크레탑을 볼 때 정말 수월해지거든요. 크레탑을 볼 때. 정말 수월해지는데, 요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야,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큰 개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요, 자산이 먼저 나와요. 자산이 나오고 그 옆에 뭐가 나오냐? 부채가 나오고 그 아래에 자본이 나와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뭐 대충 아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돼 있어요. 자산과 부채, 뭐 차변, 대변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재무상태표는 흔히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많이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라는 게 뭘까요? 재무제표. 재무제표하고 재무상태표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재무제표하고 재무상태표. 그렇죠. 재무제표 그러면은 재무를 나타내주는 제자가 모두 제자예요. 전반적인 그 자료들, 표들을 재무제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무제표 그러면 여기 이제 재무제표에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가 나올 거고요. 다음 페이지가 뭐가 나오냐면 손익계산서가 나올 거예요. 네?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현금흐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외관법인, 다트,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외관법인 규모가 좀 있는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석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외관법인 자료를 다트 사이트에 가갖고 다운받으면은 뭘 자세히 보냐면 주석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회사는 뭐 퇴직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DB형에 어디에다가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게 주석이에요. 그 주석 안에 이제 그 이익잉여금 처분 이제 명세서가 들어가는데, 그거까지 말씀드린 이제 아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 5가지를, 주석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5가지를 재무제표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회사들, 기장하는 회사, 여러분들 고객사들 있잖아요. 조그만한 중소기업들은 그 5가지 재무제표를 다 만들지는 않아요. 그 주석 중에서도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정도만 간단하게 들어가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 3개 정도만 보통 만들어주거든요. 세무사들이 이거 5가지를 다 만들어주려면은 정신없거든요. 돈 더 받아야 돼. 기장료 더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조정료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3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회사 컨설팅을 할 때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2개만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으면 돼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로 되어 있고 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그려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이제 자산은 뭐가 있냐면은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고,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어요. 큰 덩어리를 한번 잘라보는 겁니다. 유동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흐르는 거잖아요.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잘 흐르는 자산, 그러니까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기간은 1년이에요.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그러면 유동자산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화가 좀 어려워, 이런 거는 비유동자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부채도 똑같아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는 유동부채고, 조금 시간을 갖고 갚아도 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과 비유동으로 크게 구분을 하면 되고요. 당좌자산이라고 그러면은 요거는 그 유동자산을 갖다가 영어로는 리퀴드 에셋이라고 그러거든요. 리퀴드, 용액 상태. 근데 당좌자산이라는 거는 영어로 퀵 에셋이라고 그래요. 퀵,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거.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 즉시 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회사 금고에 있는 돈, 즉시 쓸 수 있는 이거 당좌자산이라고 그러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 요거, 그 다음에 단기예금, 언제든지 빼도 되는 단기예금. 가끔 보다 보면 이제 은행에서 지점장들이 영업을 하러 와요. 그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우리 회사에 적금 좀 하나 예치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단기예금이겠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 삼성전자에 돈이 좀 있어갖고 삼성전자 주식에 한 2억 정도 투자를 해놨어요. 그건 어디 들어갈까요? 단기 예금일까요, 그게? 삼성전자의 주식. 네?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그건? 단기. 아니다, 장기다. 하시는 분. 원래 통상적으로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뭐 펀드, 이런 거는요, 보통 우리가, 물론 삼성전자 주식을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 수도 있잖아요. 단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 봅니다. 보통 3년 이상을 바라보고 하는 거라서.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거의 단기 자산이, 단기 금융 상품에 가깝긴 하지만, 이제 재무상으로 보면 이제 장기 금융 상품으로 보는 거고요. 단기 예금, 매출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비유동 자산에는 이제, 유동에는 이제 재고 자산도 들어가고, 비유동에는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이렇게 들어가갖고, 여기 합해지면은 이제 자산이 되는 거고, 부채는 아까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 합해갖고, 부채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돼요?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본금은 처음에 본전이죠. 가지고 들어간 돈 자본금이고, 이제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잉여금이 계속 누적돼서 쌓이잖아요. 그게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고, 그게 합해져 갖고 이제 자본 총계가 되는데, 항상 얘에서 얘를 빼면 자본이 된다. 이 공식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쉽게끔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뮤트. 제가 기럭지가 짧아갖고 앞만 위다 올려도 이제 자산이 있고요. 이제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그냥 개념적으로 공식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되게 수월하게 이제 그 재무상태표를 분석할 수 있고요. 재무상태표 분석이 크레탑 읽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산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유동이 있다고 그랬죠. 유동이 있고 비유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채도 유동이 있고 비유동이 있어요. 그리고 유동자산 중에는 크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당좌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있어요. 재고자산이 있어요. 당좌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어요. 당좌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게 이제 당좌자산이 들어갈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그 가지급금, 요거보다 이제 먼저 매출채권, 내가 일을 해주고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뭔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매출채권이에요. 매출채권,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매출채권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매출채권 중에는 부실한 매출채권도 굉장히 많죠. 띄인 돈이에요. 근데 잡아놓고는 있어요. 근데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매출채권들 많잖아요. 그럼 그 매출채권은 이제 감가상각을 해가는 거예요. 못 받은 돈, 띄인 돈으로 이제 감가상각을 해가는데, 여기 매출채권이 있고, 매출채권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내가 받을 것만 있나요? 줘야 될 것 있죠. 매입채무는 어디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내가 줘야 될 돈이잖아. 매입채무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매출채권의 반대 개념이니까. 네. 그리고 그냥 내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뭐 하려고 피트니스 센터를 끊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끊고 1년치로 우리가 선납했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한 5천만 원 집어넣어놨어. 근데 이거 사실은 피트니스 센터에 미리 선납을 했을 뿐이지 그 중에 일부는 내 거잖아요. 그쵸? 시간이 지나면서 내 지분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 거는 뭐냐면은요, 선급금이라고 해요. 선급금. 내가 먼저 준 거예요. 취소하고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선급금. 선급금의 반대는 뭡니까? 반대로 내가 받았어. 선수금이잖아요. 선수금. 이건 부채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미리 받은 거예요. 에? 이해되시죠? 야,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가지급금 있죠. 가지급금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회계상으로는요, 가계정이에요. 가계정. 본 계정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을지가 애매해서 임시로 집어넣은 가계정을 이제 가계정이거든요. 가지급금이. 근데 가지급금은 예를 들어 대표가 어떤 회사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샘플로 쓰는 회사에 보면은 7억 넘게 가지급금이 있어요. 7억 넘게 가지급금이 있는데 그 7억을 대표가 가져가서 썼으면은 대표 입장에서는 안 억울한데 나는 쓰지도 않았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결산해 놓고 보니까 가지급금 이만큼 생겼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가지급금은 대표 책임이에요. 대표 책임인데 이제 그 가지급금은 이자가 들어가거든요. 1년에 이제 뒤에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지만 4.6%씩 인정이자가 들어가서 그걸 납입을 해야 돼요. 대표가. 계속 납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납입하기 싫으면 그냥 상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상여 처리하면 뭐가 올라갑니까? 소득세가 올라가죠. 가지급금이 안 좋은 걸 알으니까 가지급금에다가 안 집어넣고 임금 계정에다가 집어넣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지급금도 이 당좌자산에 들어가는데 가지급금이 들어가는데 이 가지급금은 진짜 대표가 갖다가 쓴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 리베이트를 줬어요. 비용 처리하기 애매한 돈. 접대하느라고 룸사롱에 데려갔는데 접대비 한도를 넘어버렸네? 그럼 그렇다고 거기다 룸사롱이라고 적어 놓을 수 없잖아요. 가지급금으로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급금인데 이게 이제 뭐 주임종 단기대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고상해 보이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가지급금이라고 들어가 있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로 대표가 가져간 돈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 회사에서 증빙하기 어려운 돈이다. 이게 가지급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지급금은 되게 문제가 많아요.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자산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볼 때 가지급금이 7억이 있어요.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더니 가지급금이 7억이 있는데 은행에서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대표가 가져갔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자산인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반대의 경우. 가지급금 말고 뭐 있어요? 회사가 어려워. 대표가 갖다가 박는 돈이 있어요. 가수금. 이건 언제든지 가져가도 되는 돈이에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가 4.6%가 발생하는데 가수금은 대표가 넣고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수금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를 받아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여윳돈이 있으면 대표가 갖다가 돈 넣고 이자 받아가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수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가수금은. 근데 대표가 회사가 어려워서 가수금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놨는데 이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부채에 들어가 있잖아요. 부채에 들어가 있어 갖고 회사의 부채 비율을 확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뒤에서 우리 유 대표님이 설명하시겠지만 이 가수금을 자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가수금 출자 전환하면 이 재무상태표가 되게 이뻐지죠. 재무상태표가 되게 이뻐지죠. 사실 이제 비상장 기업의 이 재무제표는요, 우리 분식회계라고 얘기를 하죠. 분식회계. 분식회계가 뭡니까? 회계 조작인데 원래 분식 그 네이버에 쳐보면은요 이쁘게 꾸미는 게 분식이에요. 이쁘게 꾸미는 거, 분발르고 단장하는 거.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이쁘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2000년도에 이제 회사 설립해갖고 사업계획서를 많이 썼는데 사업계획 쓸 때 항상 재무제표를 요청하잖아요. 그럼 세무사한테 전화해요. 우리 담당 기장세무사한테 전화해서 세무사님 좀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어차피 중간 결산한 자료 갖고 이쁘게 만들어주거든요. 요즘은 그게 되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비상장 기업은 거의 대부분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외감 기업 정도 되면, 외감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니네 회사 규모도 큰데 우리 니네 하고 있는 거 회계 못 믿겠어. 제대로 한번 검증 받아봐. 그래갖고 외부 기관에 감사를 받게 하는 게 외감 기업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건데 어찌됐든 여러분이 상대하는 모든 회사는 분식회계를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건물을 짓고 이제 다 치면 마지막에 마감을 하잖아요. 벽지 바르고 장판 깔고 하는 회사에 이제 그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 가보니까 뭐 이익여금도 굉장히 많고 되게 재무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다 가짜야. 왜냐면은 입찰을 받으려면 재무 상태를 이 조건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분식회계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이해하시라고. 가수금인데 얘는 되게 퀄리티 떨어지는 자산이다. 그리고 이제 재고 자산에는 보면, 재고 자산은 그냥 말 그대로 재고 자산인데 여기는 보면 이제 상품인 상태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또는 제품인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상태로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상품인 상태로, 이제 뭐 제품인 상태로, 원재료인 상태로 있을 수 있는데, 상품은 뭐예요? 사온 거. 제품은 우리가 만든 거. 그리고 원재료는 만들 거, 만들 재료. 이거 상태로 재고가 돼 있는데, 사실 이 비상장 기업에서 이 재고 자산이 되게 부실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애매하면, 예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아, 지금 애매하게 결손이 났는데 이거 결손 만들어야 되나요? 그래서 아이 무슨 소리예요? 왜 결손을 만들어요? 좀 이쁘게 하세요. 절대로 결손 만들지 마세요. 결손은 되게 안 좋거든요, 사실. 뭐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유동자산이, 대표적인 유동자산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